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0대 남성분이세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보내주시지만 조금 특별하게 보내주시는 남성분들의 사연도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사용자분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기회를 얻은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사연이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에 이야기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서울에 사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얻기까지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겪은 사연을 공유해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별하셨을 때 저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으로 병사로서 훌륭히 복무했지만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지금도 물론 힘들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3, 40년 전쯤 특히 자녀를 혼자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특별히 많은 것을 배운 분도 아니셨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고 처음엔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재봉 공장에 정착하시게 되셨어요. 재봉 공장에서는 육체적으로도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줄여서 표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게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다 주시더라도 사춘기 시절을 저를 기르실 때 정말 잘 해주셨고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돈 때문에 마음 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드린 적이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했을 텐데요. 어머니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당연히 금전적인 면에서 멀리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깨어있게 기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게 느끼게 내색도 하지 않으셨고 항상 열심히 일하셨지만 디스크에 시달리면서도 제게 먹이고 싶은 것을 알아차리셨죠. 정말 어머니처럼 위대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공부는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어서 군대도 다녀와서 대학도 잘 졸업했어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한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 특히 연로한 부모님께서 수학을 잘 못하거나 소화 잘 안 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미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대학 때부터 벌써 소화가 안 좋고 100g도 잘 안 되셔서 위장약을 드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예수, 음식과 분량이 워낙 많아 만성이 더 힘들 거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될 거였는데 말이에요. 저가 취직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는 너무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저께야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어제도 안 좋으셨지요? 오늘은 그래도 좀 쉬셔야겠죠. 됐다. 아예 별로 안 국북은 이젠 사람이 무슨 해석을 어머니에게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면 좋을 몸 상해요. 소화가 안 되시면 어떡하니? 탄산수를 드셔보셨어요? 매실 정령을 다 먹어봤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나갈 것 같아요. 빠르겠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찮다는 듯이 오셨지요. 어머니는 원래 무척 부지런하셔서 일을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해주셨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었다며 휴가까지 내쉬기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안색은 유달리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공감검진은 언제 받으셨나요? 나는 그거 뇌가 외반 떨거지에서 화란 나오잖아요.
알겠다. 내가 그걸 왜 병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쩌려고. 병이 있으면 고쳐야지 주세요. 거기에 드는 돈은 어쩌려고. 알았어. 변했으면 그냥 앓다가 죽음이 되는 거지 몰라. 어머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돈이 드는 상황을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건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던 탓에 배워버린 버릇이겠지요. 얘는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벌어서 저를 기르셨고 모든 소비가 저한테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투자가 더 큰 병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친척조차 없는데 어머니는 내게 한 사람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끌고 거의 끌어다니듯이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싫어하시면서도 서러워하셨지만 내가 옆에서 도와야 했기에 결국 얼굴을 붉혔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간다면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검사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몇 일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했는데 부담스럽게 두근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4년을 더 살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고해가 자살하면 되는 거지라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평하게 보셨어요. 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러 간 그날 아니나 다를까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위암이셨어요. 거의 말기에 가까워져서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어머니는 거부하셨지만 아들 다시 안 보고 싶냐고 제가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해서 결국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우리 둘 다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신가요? 나이에 이제는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앞을 보고 나가는 것이지만 상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빨리 입원을 하고 함께 치료해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지만 결국 저에게 말씀하시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나 간병인이나 모두에게 요구되네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했고 그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음아가 어머니를 붙들고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좋아지게 할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마음을 다 써봐도 마냥 좋아지는 날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한 번뿐이셨어요. 정말 소중한 하나뿐인 가족이었는데요. 세상에 제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는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더 속이 타는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투병하시는 동안에도 평온하셨지만 간혹 제 손을 잡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나도 괜찮아. 하지만 딱 하나만 보고 싶은 게 있어. 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항암 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병세가 악화되고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녀의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더는 옹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여자친구와는 사귀어 본 적은 있었지만 결혼할 사람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마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질수록 더 자주 나한테 결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논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엄마한테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진심으로 잘해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음이라도 오면 안 되겠니요? 물론 젊은 사람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성실하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물가에서 짐을 들고 그러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괜찮은 여성을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탁하면 항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군요.
결국 어렵게 소개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는 너무 거리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3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게 비교적 연상이었고, 그래서 왜?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당연히 알 만큼 뚱뚱한 여성이었어요. 빈말로라도 예쁘다고 할 수 없는, 아니 예쁜 구석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는 나가셨습니다. 피부도 좋지 않고, 뚱뚱하고, 키도 작고, 눈도 작았어요. 상사가 소개시켜준 아가씨 왔는데 제가 너무나도 돼서 공연 사람이라서 전투달 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상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그날 당장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며칠 했습니다. 뭐 사람을 좋더군요. 말투도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좀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요. 본인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제대로 안 들어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까진 그때 몰랐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만날 때 한숨을 쉬었어요. 아, 제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내 말씀 들으셨죠? 그래도 여성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망설여져서 주선자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아가씨도 무뚝뚝하지 않고 따뜻해서 그냥 숨기기 어렵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가씨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서 결혼은 절대 안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상냥하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개발되었던 실력도 쓰고 있어서 허리가 휜 것 같아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전 푸념처럼 말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외사가지로서 개발된 게 얼마 되지 않아 로봉도 되지 않은 신약까지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조금 염을 막을 만한 비용이나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든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결혼은 결코 이 사람과 하지 않겠지만 친구로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야기해본 결과 그의 말투와 성격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아가씨에게 거절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어머니를 뵙러 갔는데 어머니는 다른 팔에 식침을 맞은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끝이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내가 얼마나 많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게다가 외웠던 선생님도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셔.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아니요, 난 내가 잘 안다고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병세는 그동안 빨리 좋아졌고 체력도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아무리 비싼 신약을 사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긴 그 약이 아닌 다른 약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의 병세가 훨씬 악화되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아. 아들아, 나의 어머니,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참고 어머니 손을 꽉 쥐어요. 면세 때문에 이미 주름진 손은 병과 싸움에서 고생하셔서 완전히 할머니 손으로 변해 있었죠. 평생 고생만 하던 터라 한 번 더 고운 손을 지녀보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늘 크신 나이는 아니었어요. 저 정말 이제는 어머니를 떠나 보내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렵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눌리어지면 난 이 결혼한 걸 꼭 보고 눈을 감고 싶다. 난 한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는 것 같아. 나는 내 아들을 결혼해서 믿을 만한 아가씨와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음악 험원 1초의 가사입니다. 정말 난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머니께 보여드릴 만한 여성은 그하고 씨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별 구하려고 했던 그 약을 말입니다. 나중에 만난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욱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낳게 할 수 없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아가씨에게 미안하지만 급히 만나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만난 건 선으로 두 명이 결혼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럼 저하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준이 빠르고 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여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젊을 때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소원 하나라도 이루고 싶었으니까요. 못하고 눈을 뜨면 정말 평생의 한을 남기게 되겠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 아가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사실 상사가 소개해줄 때 둘 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고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남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의 손을 잡고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앞에 가서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예비 신부라고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그분을 만나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들어오는 것을 보셔야죠. 어머니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서 어머니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힘들어 하셨지만 저가 데려온 여성을 보고 매우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쁜 여자 다 필요 없어. 차참하고 고운 사람이 잘 돼서 왔구나. 어머니 조금은 더 힘내라면 좋겠구나. 저희 결혼식을 가질 거예요. 조금 작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할 거구나. 어머니도 오셔서 보셔야지.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러나고 제대로 아이 낳고 살면 어머니가 희망해서 암을 이기실지도 몰라. 의사는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대요. 경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서둘러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예비 신부의 집, 즉 처에서도 우리 쪽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결혼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예비 신부는 아주 소박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어서 부산 예식장이나 드레스를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신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웠어요. 그래도 빚을 내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신부도 그저 직장인일 뿐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처가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점포를 포기하고 신혼집을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텨주셨죠.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뵐 때마다 그녀는 힘이 나게 웃어주셨어요. 사실 예비 신부에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아주 바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해 퇴근 후에도 자주 찾아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예비 신부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평소에는 스킨십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더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예쁘고 어린 아가씨와 연애를 했을 텐데요. 그러면 여유롭게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분양에 티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도 예비 신랑은 전혀 속상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이런 상황으로 많이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은 자기의 할 일에 열심히 지켜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급하게 치러진 결혼식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부인이 된 그녀는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고 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더 이상 너희 딸이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순환여행을 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그냥 어머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 그때까지도 아닐까 정말 그렇게 해준 건 너무 고마웠지만 그녀의 통통하고 못생긴 외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고도 단 한 번도 그녀와 밤을 지내지 않았고 그냥 손만 잡고 자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들어가는 신약 비용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런데도 전 그 치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제가 기로 놓았다는 사실 때문인지 활기를 조금 되찾으셔서 기뻐했어요. 그 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머니가 다시 사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신약 비용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 때문에 이미 비친 상태였던 저는 점점 더 힘겹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니기에 그런 저를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제가 돌 것이에요. 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연봉도 평범한 사무직인 저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낌없이 자신이 모은 돈을 내주었고 전 그것으로 다행히 어머니의 신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예상한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셨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동안 아내와 저가 병원비를 들며 모은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소용없이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소중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느꼈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고 혹시 어머니가 제 결혼으로 인해 느끼시던 행복으로 좀 더 오래 사셨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은 1년여 만에 끝나고 말았고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버티지 못한 저와 어렸을 때부터 그리워하던 엄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죄하지만 어머나지만은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워요. 부디 소리 높이 오지 말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어머니가 아니니까라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첫눈에도 아내에게 말할 말이 없었고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라고 견디고 있었다 하였고 하지만 그녀는 제 곁에서 꾸준히 날 위로해 주었어요. 바위같이 굳게 서 있는 여성이었다. 남자로서 내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재정적 고통도 왔다. 어머니가 살았던 집을 팔아야 했으나 름리 않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본인도 상당한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 곁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못난 짓도 했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리면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 심한 말도 많이 했어요. 아내는 참을성 있게 한 번도 그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밖에 없어. 너는 결혼할 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줄 몰랐을 거야. 괜찮아요. 이제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버로스가 파혼한 직장을 그만둬야 해요. 뭘 건데요?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나는 이제 어머니도 없고 더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를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같이 있기도 싫은 여자와 결혼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은 것은 대출밖에 없어서 저는 절망적인 심정에 빠졌습니다. 당시 제가 우울증과 비슷한 심리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병행하느라 지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해도 로크다는데도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멋대로 직장을 때려치고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멍청하고 책임을 지시 얻었죠. 내가 버릴 게 어딨으니까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에도 뚱뚱하고 못생긴 아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돌아 나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우울함은 아내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언니 4월 우울증 때문에 걸리고 빚더미에 앉은 남자한테 관심도 없지? 여보,
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결혼하는 거야? 알잖아. 순간 아니라는 말이 없었어요. 듣던 아니는 처음으로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모진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멍청한 정도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죄책감이 더해져 저는 더 화를 내면서 돌아났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은하자는 말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절대 이용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차분하게 직장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직장은 워낙 야근도 많고요. 너무 많은 일로 혼자 집에서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동안 머릿속이 조금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장기간의 간병과 피로,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너무 오래 방치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죠. 그래서 혼자라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니 집안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조차 결혼 후 대출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전 현실은 첫째들에서 어머니의 간병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빚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연봉은 제보다 높았지만 그 정도 돈을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이력서를 뿌리며 다음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지가 좀 됐을 때 봤는데 6개월이나 공백도 있었고 5층까지 내려간 사람을 다시 직장에 들어오게 하기란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전 직장보다 나쁜 조건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한 해였죠. 대출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나 권태로웠습니다. 이미 원래 빚은 상당히 컸던 게 사실이었어요. 어머니의 간병비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빚을 진 적도 있었죠.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은 후 저의 자존심도 상실한 채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게 서운한 소리를 하지 않아주던 분이었지만 아내에게 제가 총각 시절에 실패한 이야기까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이더라도 구해드려 일단 시작했지만 그만큼 회사 자체가 텐션을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작했던 사무직이었는데 회사가 영세하여 자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월급이 늦어지고 폭언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 마감일이 오자 도망치기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위암이 아닐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며 이번 달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오셨어요. 제 앞에 앉아 가만히 쳐다보셨죠. 그 시절은 더 힘들고 바쁘게 지내야 했기 때문에 밤이 깊어져서 들어왔어요. 아내는 변함없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때쯤에는 이제 안 이야기에 대한 미움도 많이 사그러 있는데 저는 안이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쩌다 나 같은 사내를 만나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가정을 꾸릴 길도 없이 살아가는데 아내가 순간 너무 가엾어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무슨 소리였지만 또 이루해야겠지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죠. 제가 씁쓸하게 속담 천말을 하자 그러자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간 숨겨왔던 카드빚, 독촉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보이자 아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 서류들을 읽고 그 금액이 억대에 가까워 우리로서는 이 돈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회사의 월급은 계속해서 부족했고 정보는 제대로 모르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간병비로 만들어진 빚처럼 보이기에 부족해서 쓰고 있다. 이것은 내가 주식에서 잘못해서 생긴 빚이야. 그렇군요. 이대로 가면 물론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그냥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가지고 해? 나랑 함께 살기 싫은 건가? 아니,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그래. 나와 같은 산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이 정도로 불쌍한 삶을 살게 해서 미안해하지만 빚을 갚고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을성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 빚만 계속 갖고 있어서 창피할 뿐이죠.
그래서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농사지어서 살고 있어요. 마음이 자꾸 울컥해져요. 그동안 조용하고 평온한 아내의 성격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녀와 함께 사는 게 getpunctuation 살아있는지 아닌지 부쩍 안쓰러웠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저 실험만 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저도 안일하게 행동하고 연민한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또한 그 감정이 결국에는 제가 아내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이제는 내 전까지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돈이 문제야. 원래 당신이 나를 싫어했었잖아요. 아, 그래. 아니, 그대가 직구를 던졌기 때문에 전 맞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에서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싫어하지 않아요.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과분한 만큼. 그럼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과 부부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제 재정 상태는 그녀를 아내로 삼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대로 부부로 있으면 괜히 아내까지도 이 빚을 갚는데 평생을 쓰게 될 테니까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헤어져야 해요.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헤어져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불쾌할 거요. 그래, 당신이라도 말인데. 아내는 표정 변화를 바라보았던 게 보인 증이에요.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사로 계셨던 분께서 창업을 하시는데 거기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말했는데 아마 기억도 못 하시겠죠? 그렇죠. 아내는 잠깐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재와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놓지 않으셨으니 아마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못한 것이었죠. 스타트업이라서 불안정한 면을 감수하며 나갔는데 다행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핵심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를 받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좀 달라졌겠구나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사실 나도 당신과의 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 당신이 날 계속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이 날 대접하려는 것 같네요. 그래, 애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생을 날 향해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확실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조용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준 여자를. 하지만 제가 못 놓았으니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당신이 내게 예정이 있다면 이혼하지 않아요. 하지만 금이 빛을 어찌할래요? 갚아드리겠습니다. 뭐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요.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갚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요구요. 전 말도 안 된다고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내는 피식 미술 짓더니 일어나서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곳을 팔아야 했잖아요. 이미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비점도는 한 번 이갑할 수 있어요. 나는 순간 멍하게 되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내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당이 있었던 게요. 개발자였고 당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의 주요 개발자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를 스카우트하여 영입했었는데 그에 따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단순하고 이혼할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엄청 해져서 아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고민이었던 카드비들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억대에 가까운 구두를 얻게 되었죠. 그 후로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상환대출도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사실 아닌데 정말 저와 이혼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니라고 해도 저는 견딜 수 없었고 이 남자와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제가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도리어 싫어하기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조금 예정이라도 보인다면 계속 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당신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때 아니라고 웃으며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저 같은 인간이 뭐라고. 제가 보여준 작은 애정 하나에 그렇게 마음을 돌려주다니. 제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그는 돈을 갚아준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넣지 않고 그때까지와 똑같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아따, 너무 고맙고 어떻게든 가버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전해주었어. 사실 그 사이에 나는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고 마음도 많이 기울였어. 아내 없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됐을 거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전혀 딜할 수가 없었어. 사람의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저 좋을 때만 했던 행동이던 과거에 나는 얼마나 멍청하게 댓글을 달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처음부터 당신을 많이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아내는 정말 단단하고 능력 있는 분이셨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저희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아이를 둘로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 집안을 꾸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삼기밥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아내에게도 세심히 챙겨주고 있어요. 이런 삶에 대해 매우 행복해하며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저 역시 행복하고요. 아마도 제가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은 후에 혼자서 꾸벅꾸벅하며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을지도 모르겠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를 만난 것만큼의 행운은 또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